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가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과 통계청의 출생신고 자료는 매년 8천여 명에서 2만여 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정적 발표와 확정 발표의 차이라고 통계청은 해명했지만 평균적으로 1만 명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차이의 이유는 간단하다.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91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 제작진은 다시 대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7년간 유령으로 살아온 18 은수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예상대로 번번이 거절의 답이 돌아왔다. 관계기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다. 광주 10남매 사례처럼 아이의 주변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학부모님께서 민감해 하시고 가장 않기 원하셔서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사라진 17년. 부모가 힘들어서 버리지는 않았으니 폭력은 없었고 이제라도 다시 교육하면 되니까. 아이는 인생을 잃었지만 세상은 간단하다. 사건 당시 은수를 취재한 현장 기자를 찾아갔다. 2017년의 대전. 황당한 사건에 기자들도 할 말을 잃었다. 구창민 기자다. 저희가 이렇게 늦게 알았다는 것 자체도 반성할 일이었고요. 그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이들도 인권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국가의 존재가 있거나 말거나 한 문제죠.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둘러싼 토론회가 열렸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입양기관에서 직접 어머니들이 데리고 왔는데, 가족들이 데리고 왔는데 기아로 보고를 하고 고아로 출생등록을 만들었습니다. 입양이 시작된 1953년부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될 때까지니까 60년 동안 위조되고, 또 그게 사실은 구청장의 허락을 받고 또 등기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면 행정사법부가 공모해서 거짓된 아동의 출생 등록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국가의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됐다고 한다면은 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출생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삶을 유린했다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민간 영역에서 다루던 입양을 국가의 공공영역으로 다루게 했다.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했던 민간 입양기관의 신고제가 법원의 허가제로 바뀌면서 법원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세상은 편이 갈려 소란스러워졌다. 입양 관련 기관들은 출생신고의 부담 때문에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유기할 거라고 주장했고, 반대쪽은 입양이 아니라 생모 양육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회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줄다리기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출생등록 제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한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보건복지부 통계로 봤을 때 가난했던 5, 60년대보다 오히려 7, 80년대에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 입양을 보냈다. 88년 미국 신문 프로그레시브에 의하면 당시 한국 아동 하나에 $5,000가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해 6,463명의 아동이 보내졌으니 유입된 달러는 총 3,200만 달러. 당시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볼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아이를 팔아 자국의 번영을 추구한 나라. 이 수치의 아픔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물론 부모가 알코올 중독 등의 위기가 있거나 사망했을 경우 입양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혼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만들고, 그래서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입양에 얽힌 부조리한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하다는 김도연 목사. 여러 집단의 경제적 이해가 얽힌 한국 사회의 특이한 입양 구조에 대해 뼈아픈 의심을 열어가고 있다. 입양이란 아동을 분리한 이후에 일어나는데, 분리한 이후에 사랑으로 보듬는다.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입양한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가 100%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가 친생모로부터 분리되는 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입양 자체만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편이 갈려 얼굴을 붉히는 사이 지금도 매일 버려지는 생명이 있다.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다.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1,406명이 들어왔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하기 전에는 보육원이나 입양기관 앞에 아이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그 모든 단독 호적이 이루어지고 입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이 일어나서부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다가오고 집안 망신이고 또 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생명이 지금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에요. 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출산했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나와서 파묻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자기 옷도 벗어가지고 흙 묻은 채로 베이비박스에 데려왔어요. 17살요. 어떤 아이는 막 죽이려고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목을 막 눌렀는데 안 죽더래요. 짜들고 이렇게 온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는 3층에서 던지고 5층에서 투신자살하려고 할 그 찰나에 친구가 베이비박스 TV에 나오는 걸 보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많이 울었죠. 태아의 생명은 이건 지켜져야 됩니다. 국민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편이 갈린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주장. 선진국 사례처럼 부모와 함께 병원에 신고 의무를 주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료업계는 할 말이 많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김재현 법제이사. 산모가 직접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산모가 책임을 짓는 거잖아요. 산부인과에서는 그 아기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허위로 다른 남자를 이름을 댔을 경우에도 그 신고를 한 주체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해에 친자 감별 소송 건수가 수백 건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친자가 아닌 경우에 허위로 출생신명서를 하게 된 법률 행위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을 의료기관으로 위탁 유임을 하는 경우잖아요. 행정행위를 왜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요? 병원의 신고 의무가 부담스럽다는 의료계의 현실.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이경은 사무처장은 한국의 이 병원 제도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의 병원 제도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한국의 시스템은 병원들이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국가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의료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 뿐이지 의료기관은 다 사적기관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의무를 줘서 사적주체 의무를 만들어놔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적주체에게 그 의무를 줍니까?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병원이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중요성은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혼모, 미혼부의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례도 많아진다. 재혼 가정은 물론 동성 가족도 존재한다. 다양한 결혼 형태로 해석되는 이즘의 사회 속에서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만으로 출생신고를 허락하는 한국의 출생 등록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엄마, 아들, 딸 있는 4인 가족 비중이 전체 우리 가족 형태의 비중에서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에서도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이 말도 없애야 된다. 부모가 법률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로 아이한테 왜 이름을 붙이느냐. 예. 법문이 그런 표현 안 하고도 다 인지제도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이제 개헌 논의 때도 보면 동물권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한국의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제외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되겠다. 아이들의 뼈아픈 뉴스가 터져나온 뒤 우리의 출생 등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희 교수다.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건 미니멈이어야지 돼.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그쳐야지 되는데 근데 개입하는데 원칙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요 보호아동. 이거는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키울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나 제도권 내에 편승돼야 친구가 뭐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럴 때는 국가가 개입해야지. 뭐 강제제도가 됐건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의 입법 예를 봐서 최소한 출생시고는 될 수 있게 애가 태어난 순간 독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모든 아이의 출생에 대해 국가와 부모가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다. 독일의 실내 출산 제도를 연구한 안경희 교수는 비용을 다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부터 전 과정. 결국 생명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거든요. 2013년 8월에 제정된 독일의 실내 출산 제도로 독일의 모든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임신 갈등 상담소에서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상담제도라는 게 꼭 임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피임을 어떻게 하는가, 아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엄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상담을 해줘요. 실은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사전에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임신을 했을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실은 상담 이게 성교육을 포함해서 성교육, 임신, 출산, 기타 등등에 관한 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임신 갈등 상담소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를 믿고 실내 출산을 결정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기록을 숨긴 채 비밀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 출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를 유기하는 일도 보기 드문 사회. 이곳에서 해결의 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독일로 떠나봐야겠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Berlin, Germany. We have just landed at Berlin-Tegel Airport, where the local time is 12:15 in the afternoon. 독일 베를린 68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68혁명은 유럽 전역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 정당이 창당되었고 환경, 인권 관련 이슈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어 가족 정책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달라졌다. 올라가 볼까요? Sie wäre richtig, wir wollten zu Dr. Menn. Zu dem Pastor. Ist er wie ist Ihr Name bitte? Ja, wir hatten uns schon getroffen. Wir sind aus Südkorea wegen einem Interview. 제작진은 먼저 독일 체렌도르프에 자리한 발드프리데 병원, 베이비박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어하르트맨 박사를 찾아갔다. Ja, mein Name ist Dr. Gerhard Menn und ich bin hier Krankenhausseelsorger. 네, 저는 게어하르트맨입니다. 사실 이곳의 베이비박스는 역사가 깊습니다. 중세기 수도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버리고 가면 종이 울렸죠. 90년대 처음으로 함부르크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는데 민간에서 만든 거고요.
2009년에 전 세계 공공병원 최초로 이곳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익명 출산을 하느냐, 실외 출산을 하느냐, 입양을 보내느냐,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느냐, 베이비박스도 그 선택 중에 하나인 거죠. 제도를 구축하여 엄마의 선택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 다양한 선택이 궁금해진다. Die vertrauliche Geburt sieht so aus, dass eine Frau, die in einem Schwangerschaftskonflikt ist, zu einer Beratungsstelle geht. 보통의 독일 여성들은 임신 후에 지역에 있는 임신 갈등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간혹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방법도 상담합니다. 먼저 신뢰 출산제는 말 그대로 국가를 신뢰하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기록을 국가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16살이 되면 그 기록을 보겠다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생모와 아이의 의견을 조율한 뒤 서로 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익명 출산제는 비밀리에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겁니다. 의료비 역시 공공기관이 지불합니다. 출산기관에서는 아기가 버려졌다고 관계기관과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이는 기아로 신고되어 시설로 가거나 입양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엄마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 미혼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 뿐이다. 크로이츠베르그에 살고 있는 싱글맘 카트린 지아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법적인 혼인의 문제는 독일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싱글맘이 자연스러워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죠. 직장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고려해주고 또 퇴근도 빨리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내야 하고 또 돈을 못 내면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뒤에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해 갑니다. 사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제 아이의 아빠도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문화와 많이 달랐죠. 좀 더 가부장적이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우리와 인식이 다르겠죠. 독일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국가와 가족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동이 태어난 후 일주일 이내에 출생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독일. 친권자인 부모와 병원에 신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당연한 아동의 생존권.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2005년 프랑스는 비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기혼 가정과 똑같은 권리로 지원받는 법을 제정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비혼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가 전체 출생아의 59.9%에 달했다. 독일 역시 혼인 외의 출생아나 혼인 중 출생아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임신 갈등 상담소, 도눈빛의 판코에 자리한 상담소다. 인터뷰를 위해 시설로 들어서다가 문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마주쳤다. 이제 막 10살을 넘겼을까? 임신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 남녀의 학생들은 지역의 임신 갈등 상담소를 견학하며 의미 있는 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임신 갈등 상담소의 소냐와 아네타다. Ja, da wollten wir auch Ihnen gerne später was dazu erzählen. Das ist ein Beratungsangebot. 네, 들어오시다가 어린 학생들을 만나셨죠? 13살, 모두 7학년 학생들인데 성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독일에는 임신 갈등에 대한 관련 법안이 있어요. 시민 4만 명당 한 사람의 담당자가 있어야 하죠. 임신한 성인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청소년들. 누구나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경우에 따라 임신 3개월 안에 낙태가 허락되어 있는데 상담을 했다는 서류가 있어야만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해주죠.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리게 됩니다. 살아온 역사가 다르니 방법에 대한 선택이 같을 수는 없다. 가치관에 따른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
비록 생각은 다를지라도 소중한 생명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제작진은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록에 대한 부모의 형편은 차후에 고민하더라도 일단 생명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자는 간단한 이치. 이 간단한 이치는 돌고 돌아 먼 길의 싸움이 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를 보냈고 답변이 돌아왔다. 먼저 법무부의 공식 답변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의 권고를 받은 이후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관계부처 회의에 참여하면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실내출산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실내 출산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소관인 건 맞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실행되려면 법무부나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 부처에서 단독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내 출산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돌고 돌리는 게임. 넘기고 넘기는 게임.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릴 것인가? 91년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된 한국. 오스트리아 UN 아동인권협회 르넷 윈터 회장은 First of all, I can say that it is now, after almost 30 year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0년이 넘는 아동인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모든 아동은 사람이고 그들도 인권을 갖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갖는 권리로서 그렇게 보장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의 적용 대상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있다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차별에 직면하게 되죠.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여러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그럴 의사가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는 아이들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가 한국에도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베이비박스를 연구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모 교수는 계속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아동이 중심이 돼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에 당연히 그 국가에 하나의 국민으로서 신고되는 것은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죠. 그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리예요. 나머지 그런 병원이나 조사원의 부담들은 풀어가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아동의 입장에서 좀 더 아동에게 적합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만난 싱글맘 카트린 지아말은 긴 인터뷰가 끝난 뒤 자리를 일어서며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deutscher Sicht nach Südkorea blicken, ist es ja gerade industriell, hier so Hightech. 독일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이미지는 하이테크, 또 매우 발전적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이는 성평등에 관한 자료들은 매우 낮은 수치가 많더라고요. 통역하시는 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독일로 이민 오셔서 한국 사회도 또 독일 사회도 잘 아시니까 한국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그만큼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을 잃었다. 편견 없는 사회, 앞서가는 사회, 평등한 사회.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그다음에 여기 두꺼운 사람, 여기 두껍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벌어져.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베이글 만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조금 드셔보실래요? 미혼모라 불리는 혜연 씨는 아들 여준이와의 미래를 위해 제과제빵 수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곧 아이는 더 잘할 것이며 아이를 위해 나날이 단단해지는 엄마 혜연 씨다. 일단 첫 번째는 편견. 나에 대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변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편견 없이 지낼 수 있으면 제일 조금 뿌듯했던 건 저를 만나면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엄마랑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인식 변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제빵 수업을 끝내고 한 걸음에 달려간 어린이집. 엄마와 함께 마트로 향하는 길. 여준이의 달뜬 발걸음이 엄마를 웃게 한다. 아기 상어. 저기도 있다. 자정이 가까운 이슥한 밤.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 건물. 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예. 위험하니까. 예. 저 위에도 그러네. 작업의 한창인 사랑의 아빠. 늦은 밤 고된 일터에서 받는 사랑의 전화 한 통이 아빠를 살게 한다. 여보세요? 아빠, 나 사연이 빨리 씻고. 뭐 한다고? 사연이 빨리 씻어야겠지, 씻는다고? 씻어야 된다고? 씻어야 돼. 얼른 씻어. 알았어. 씻어. 아빠 이따가 일하고 갈게. 여준이 엄마 미혼모 혜은 씨가 세상을 향해 노래로 호소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아 내가 어제 같은 아이의 손을 꼭 쥐고 가야 할 먼 길. 편견의 아픈 눈물은 세상을 기울게 만들었고 다르지 않은 그들을 다르다고 속닥였다.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꽃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의 민낯은 부끄럽고 초라하다. 사회적 횡포가 낳은 은수의 사라진 17년을 기억하며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어린 생명들의 맑은 웃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건네준다. 사랑해요. 기적이었다면 부산 영어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은수의 사라진 17년.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유정임, 구성 및 섭외 김경빈, 자료조사 임수진, 김희원, 이지영, 타이틀 편곡 안영수, 타이틀곡 지도 김성수, 노래 이혜은, 장우식, 조현석, 김현주, 이연주, 김유나, 최민아, 취재협조 이윤주, 해외 자료조사 권순정, 에릭 리, 독일 현지 통역 정옥희, 엔지니어 김벽동, 내레이션 선호재, 청년 PD 최지원, 이현정, 하정민, 조연출 장현준, 이재훈, 연출 및 대본 유정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협조해주신 관계기관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